안녕하십니까. 장수학 공무서 연구실의 이지혁입니다. 오늘은 그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와 인적 관계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취업 준비생이 86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32%, 그래서 10명 중 3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공무원 시험인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인문학 입장에서 과거 합격자를 가지고 인적 관계망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과거와 방목,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과거 합격자의 그 자료들의 그 전산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과거 급제자를 가지고 인적 관계망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와 방목입니다. 먼저 과거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뭐 중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다 여러분도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그 과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고려 광종 때인 그 958년에 이제 과거가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과거가 발생했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수나라 때 이제 582년인 그 수나라 때 수 문제, 그래서 양경이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혹자는 당나라 때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수나라로 시작했던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거가 수나라 때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도 뭐 과거랑 비슷한 것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저 멀리 뭐 주나라 때부터 시작을 보면은 향거 이선제라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람을 청거하고 리에서 조금 더 큰 리에서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발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향거 이선제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한나라 때 들어오면, 한무제 때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 효렴제로 이렇게 바뀌게, 아니 그 찰거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찰거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효렴인데 그건 군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혈량 방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제라는 그거 이제 주에서 이렇게 진행된 수제라고 부르는 게 세 가지 방면에서 이제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 나라 삼국시대 조조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때 구품 중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9개 품계로 나눠 가지고 선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한나라나 위나라, 수나라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게 그 전쟁 중에 이렇게 이런 그 인재 선발 제도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전쟁 중에는 많은 인재들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재 선발하는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게 된 겁니다. 한무제 때는 이제 흉노랑 이렇게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고, 처음으로 때 9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 인재들을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는 말 그대로 그 유나라, 오나라 그 세 나라가 계속 전쟁하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분 중정이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 중정관이 이렇게 그 전국 각지를 돌면서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수나라는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그 왕조가 되는데, 이때도 뭐 전쟁을 많이 벌이는 관계로 그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처음에 시작됐고, 이게 이제 당나라로 오면서 세 개 과로 이렇게 과거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통 수재과, 그다음에 명경과, 진사과로 부르는데, 수재는 그 정치학에 관한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거고, 명경은 유학에 관한 인재, 진사과는 그 문학에 대한 그런 인재들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재과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지고, 당나라 때는 이제 명경하고 진사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제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과거제가 보게 되면, 물론 광종 때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신라 때도 이렇게 비슷한 그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서 삼품과라고 원성왕 때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인재 선발의 하나 방법이었는데, 뭐 그 크게 이렇게 발달은 못했고, 그 대신 그 도당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활약하게 됩니다. 뭐 최초원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도당 유학생인데, 그러다 결국 이제 고려가 이제 건국되고, 광종 때 이제 그
후주의 그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958년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송나라 같은 경우가 960년에 건국되니까 이 과거제는 그 당나라 제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뒤에 우리 과거 시작되고 2년 뒤에 송나라가 건국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958년에 시작돼 가지고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근 1000년 정도를 계속 그 과거제가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인재 선발 제도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큰 그 차이점을 보면 조선 때는 그 자주문생제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고 무과가 실시된 게 있고 그 문음이 좀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원진사시가 그 같은 해에 실행된 게 이런 게 이제 고려랑 조선의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그 과거, 조선의 그 과거를 비교해 보면 고려 때는 양대업이라고 그래서 제술업과 명경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 잡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대로 이게 그 제술업은 진사과를 얘기하고 명경업은 명경과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당나라 제도 그대로 들어온 건데 그 진사 같은 경우는 그 제술로 많이 시험을 받고 명경업은 그 강경 같은 거 그렇게 그 경서를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이게 조선으로 그대로 와서 이제 그 문과가 되는 거죠. 여기 진사과와 그 명경과가 그리고 잡업이 있는데 이건 그 잡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 때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 잡과를 보게 됩니다. 보면 그 명법업이라는 게 있고 이건 그 법률, 명산업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그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그 회계사 같은 걸 시험 보는 거죠. 명서업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뭐 전사나 A에서 뭐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선발하는 거 되고, 지리업은 말 그대로 지리에 대해서 시험 보는 거고, 하로론 같은 것은 특이한 이름인데 그 하한의 그 논어에 대해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대해서 하한이 각주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시험을 본 게 한오름업이었고, 의업은 말대로 그 의사 선발이었고, 복업은 그 점치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한 거죠. 그리고 주구목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이 맥경이나 침경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의업의 그 보조 수단으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례업이 있었는데 삼례업은 그 삼례 그 얘기 주례하고 의례 그래서 그 삼례에 대해서 시험을 본 거고, 삼전업은 그 춘추의 그 세계전 좌시전황, 공양, 곡양적에 관해서 시험을 본 거고, 정의업 같은 경우는 이거 막 그 당나라 태종의 그 정관종려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래서 11개 정도의 그렇게 과가 있었는데 이게 조선으로 와서는 딱 4개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 역과 통역관 선발한 게 역과가 되었고, 의과는 의원, 음양과는 그 천문지리에서 이렇게 그 천문지리관들을 선발하는 음양과가 되겠고, 율과는 그 법률가들 선발한 게 4개 과로 또 압축이 되고, 그리고 고려 때 승보시라는 게 1147년에 생겼고, 국자감시가 1031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 그 제술이나 명경보다 한참 후에 생겼는데, 승보시는 생원을 선발하는 거였고, 국자감시는 그 진사를 선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속과 생원 진사시가 되는 거고, 그 아까 말한 그 제술하고 명경은 문과가 되는 거고, 조선에 특이한 게 이제 무과가 새로 생긴 겁니다. 고려 때는 없던 무과가 조선시대 때는 태종 때부터 처음으로 실시돼 가지고 갑오 계획으로 폐지될 때까지 계속 문과랑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문무대거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과 고려랑 조선은 그 과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정권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는 것처럼 그 과거에 관해서는 그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예시로 한 4사람을 들었는데, 근데 그 윤회종이나 이지강, 병계랑 그 박계 같은 사람들은 고려 때 문과를 급제하고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중시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왕조랑 상관없이 고려 때 과거가 그대로 인정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목의 종류에서 좀 보겠습니다. 방목은 형태별로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회방목, 종합방목, 단과방목, 단독방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회방목은 한 시험에 대해서는 그 방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목은 그 과거 급제자 명단 1등부터 쭉 순서대로 쭉 적어놓은 걸 방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그 단회방목은 한 시험에 대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를 다 이렇게 기록한 걸 단회방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회방목의 종류에는 문과방목, 무과방목, 삼화방목, 작과방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방목은 단회방목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정식 명칭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지금 문과방목 예를 들면 태조부터 고종까지 끝날 때까지 전체 전 시험을 책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그걸 종합으로 묶어놨다고 해서 종합방목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방목에는 문과방목하고 작과방목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 삼화나 무과에는 이런 종합방목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단과방목은 이건 작과방목에만 있는 방목인데, 작과의 그 4가지 방목에 대해서 각 과에 대해서 하나씩 종합방목 형식으로 엮어놓은 겁니다. 작과의 종합방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역과에 대해서 역과방목이 있고, 의과에 대해서 의과방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과, 육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합격자들을 모아놓은 게 단과방목이 되겠습니다. 단독방목은 제가 이렇게 명명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까 문무대가라고 그랬는데, 그 무과랑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임시왜란 때 문과 없이 무과만 치른 시험들이 좀 있습니다. 한 19차례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무과 시험만 이렇게 있고, 그 무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모아놓은, 그러니까 문과가 없이 그런 걸 갖다 단독방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단회방목 아까 얘기했는데, 단호방목에는 일종의 투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삼행, 3줄로 구성됐는데, 그 구성된 모양을 보면, 첫째 줄에는 전력하고, 그러니까 합격자 이름, 그 다음에 자하고 생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본관 거주지가 첫 행에 옵니다. 두 번째 행에는 부의 관직하고 부의 이름이 오고, 어떤 경우는 생부가 있을 경우는 그 생부 이름까지 이렇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부모 구존 여부하고 이제 안왕, 형제들 이름이 오게 됩니다. 부모 구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 볼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는지, 뭐 편부모로 돼 있는지, 아니면 뭐 양쪽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표시한 게 부모 구존 여부고, 그 형제들 이름까지 그때 안왕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회방목의 투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단회방목 중에 삼화방목 예를 들었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3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행으로 된 단회방목도 있고, 그 다음에 첫 행, 1행만으로 된 단회방목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온 방목은 본인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만 적어져서 한 장에, 그러니까 100명의 합격자들 다 적어놓은 그런 한 장으로 된 그런 단회방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특이한 경우를 하나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정여랩이라고 기초곡사에 관련돼서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동인들을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정여랩의 기초곡사인데, 이 사람이 적어진 방목을 3종류를 제가 예시로 들어서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제일 왼쪽을 보면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방목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규장각에 있는 방목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개인 소장의 방목입니다. 이걸 이래 보면 하나에 먹칠되고 하나는 이렇게 어떤 이런 1인 말거
미지 수모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 보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작성 연대를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개인 소장은 정렬업의 이름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거 아마 같은 당인들이 만든 거고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작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마 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작성된 방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렬업의 이름을 쓰지 않고 뭐 한 사람의 이름을 뭐 빼버렸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적어놨고, 첫 번째 있는 방목에 먹칠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 한 두 번째로 간행됐다 보는데,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영모로 죽으니까 그냥 먹칠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던 그런 방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행된 시기를 보면 아마 개인 방목으로 된 정렬 이름이 보인 게 가장 먼저 작성됐고, 먹칠된 게 아마 두 번째로 작성된 거고, 그다음에 이름 아예 적지 않는 걸 아마 세 번째로 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과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그 시기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기시하고 비정기시로 나눕니다. 정기시는 일정한 기간에 꼭 시험이 진행되는 걸 정기시라고 그러는데, 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식년시하고 중시가 이렇게 정기시에 속하는데, 식년시는 12간지에서 12지 이렇게 자, 묘, 오, 유 이렇게로 끝나는 연도에 시험을 실시한 걸 식년시라고 하는데, 3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3년을 식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3년마다 이렇게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됐고요. 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갑자, 그러니까 천간 앞부분에 병하고 정년에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 연도이기 때문에 10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중시를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데, 아까 과거 시행 연도가 502년이 되기 때문에 50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 기록 보면 52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은 세조 때 2년 터울을 두고 한 번 시행이 됐었고, 하나는 성종 때 3년 텀을 두고 실시하게 돼서 원래 50회여야 되는데 52회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험들은 다 이렇게 별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정기 시들은 다 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시행됐다 해서 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들 보면 증광시, 알성시, 별시, 외방별시, 정시, 친시, 춘당리시, 기록과, 혈량과, 개시, 충량과, 식희과, 구형과, 그리고 발영시나 등존시, 진연시, 타경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험들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혈량이나 개시, 충량, 식희, 구형과는 딱 한 번만 실시가 됐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한 번 시행되고 다시는 이렇게 실시가 안 된 이름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영시나 등유시, 진연시, 탁정시, 이건 별시긴 한데 중시처럼 시험 급제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건 중시의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실시한 시험이었는데, 그 중에 증광시 같은 경우는 준정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태종 때 처음으로 즉위하면서 증광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왕이 즉위하면 즉위 증광시를 꼭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면 전국으로 파반마를 보내게 되고, 뭐 관료들 보통 하얀 상복을 입긴 한데, 일부는 이제 시험을 보러 이제 서울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증광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거의 즉위 증광시 때문에 정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광시가 즉위 증광시를 실시하지 않은 왕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조는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실시를 안 했던 것 같고, 성종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왕인 선왕인 예종이 1년 만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즉위증광식을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인종 같은 경우는 재기간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시험을 실시할 그렇게 인종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은 전혀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제의하다 죽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 그래서 한 3명의 왕이 즉위증광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등급의 이렇게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태조 때는 을과 병과 동진사로 해가지고 이건 고려시대의 그 등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때 조금 변화가 있고 을과 1등, 을과 2등, 을과 3등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한번 있었고 세종 때는 을과 병과 정과 이런 식으로 조금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 세조 때 다시 뭐 1등, 2등, 3등 그리고 또 갑과 을과 병과 이런 식으로 다른 명칭을 쓰게 되는데 그리고 중종 때는 세조 때 쓰던 걸 번갈아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종 때 와서 갑과 을과 병과로 이제 고정이 되고 이게 이제 그 갑오개혁까지 쭉 갑을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목 용어를 좀 정리해 봤는데 이건 이제 방목을 보다 보면 나오는 그 용어들입니다. 그 용방이나 호방 그리고 개방, 연방이나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이건 그 문과, 무과에 관한 거였고 개방은 문과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방은 사마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방목은 문과, 무과를 같이 합쳐서 이제 편찬한 방목을 얘기하는 거고 연계 방목 같은 경우는 문과급제자랑 사마 방목 그 합격자들을 같이 엮어서 만든 그런 책들을 연계 방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기 명칭 중에 그 대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험을 같이 진행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문무대거나 중시대거라는 게 두 가지 대거가 조선시대 그 과거에 있게 됩니다. 그 연벽이라는 게 이제 사마방목이 자주 나온 건데 문과방목에도 나오긴 합니다. 이건 같은 시험에서 형제들이 합격한 걸 그 연벽이라고 그러고 양시 같은 경우는 사마방목, 그러니까 생원시랑 진사시의 양쪽 다 합격한 것 같다 양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직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서 시험을 안 보고 바로 그 다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 같다가 직부라고 그래서 직부 회시는 회시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초시를 안 보고 직부 전시하면 그 전시에 바로 이렇게 그 회시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걸 뭐 직부 전시라고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방과 방방이 있는데 출방 같은 경우는 합격자를 뭐 발표하는 걸 출방이라고 그러고 방방은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 방방이라고 해서 방방이라는 그런 예식을 거치면서 합격 증서를 이렇게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방은 창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 치소에 나타난 그런 단어로 파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아예 시험 자체를 무효화시킨 걸 말하고 사과 같은 경우는 합격 취소를 사과라고 그러고 발거는 방목 같은 데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 아까 뭐 정예립 같은 경우를 발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과랑 발거는 비슷한 의미가 되고 그리고 복과 같은 경우는 뭐 사과나 발거를 당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 과거급제로 회복하는 걸 복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 구존 여부에 나오는 예로 구경화나 엄시와 자시야, 뭐 영가마, 중경화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경화 같은 경우는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엄시야는 뭐 아버지만 살아있는 거고 자시야는 어머니만 살아있는 경우, 영가마는 그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고 중시야 같은 경우는 부모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계신 경우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말은 정보통신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그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창조적인 활동을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인문학을 계승해 가지고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하고, 단순히 인문학 연구 대상 자료를 디지털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관행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보다 창조적인 활동, 인문학 활동을 하는 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효시를 보면 세계에서 보면 이탈리아 예술의 신부 로베르타 부사라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물을 갖다가 중세 라틴어 텍스트 한 1100만 단어를 전문적인 세계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편찬한 것을 효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문학 효시는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가 문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효시라고 보고 있고, 이 문과 프로젝트는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과 교수였던 와그너 교수하고 전북대 송진호 교수가 함께 문과 합격자의 명부를 정부 입력하고 디지털 편찬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문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디지털 인문학을 보면 초기에는 디지털 전산학, 또 전산 인문학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됐고, 텍스트나 언어 자원을 색인하고 통계 처리하는 게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발전하게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멀티미디어,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래픽화하는 시각화까지 이렇게 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꼽히게 된 계기는 어떤 거냐면 1992년에 시작해가지고 95년에 간행한 조선왕조 실록을 이게 디지털 인문학에 꼽히게 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합격자의 자료의 전산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목의 전산화를 보면 아까 말한 에드워드 와고나 송진호 교수가 1997년부터 한 40여 년간 진행했던 문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건 부제가 조선조 지배 엘리트에 관한 연구로 진행됐고, 이 연구 결과를 2001년에 동방미디어에서 CD롬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때 동방미디어에서 근무하면서 간행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01년에 간행돼서 실록 이후로 두 번째로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숫자로 이렇게 사람 한자를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게 중국 전산 부호라고 그러는데, 이걸 맥킨토시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입력했다가 이걸 한자로 컨버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맥킨토시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고, 두 번째 여기는 맥킨토시 파일을 아래 한글 파일로 이렇게 컨버전을 시켜가지고 이 아래 한글 파일 가지고 제가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한글 파일로 작업한 결과를 CD롬으로 간행한 게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그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문과급지다 카드를 한 10,000여 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유한충에 관한 어떤 카드인데, 성은 영어로 표시하고 이름은 한자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와그너 교수의 이렇게 필체인데, 그래서 어떤 자료들 보고 조사를 한 거 가지고 이거 이제 맥킨토시에다 자료를 막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CD로 만든 거였고, 이 작가 방목은 안과중앙연구원, 그러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1984년에 전산화를 시작해가지고 1990년에 조선시대 작가 합격자 총람이라는 책으로 간행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2002년도에 동방미디어에서 CD롬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 CD롬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바방목 같은 경우는 1986년대 전산화를 추진했었고, 이게 한 4만 명 정도 합격자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97년에 서울시스템에서 CD롬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시드럼을 그대로 2005년도에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과박모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입력을 시작했었고 이게 그래서 시드럼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조선시대가 보주 문과박목이 나왔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른 시드럼까지는 개발이 안 됐고, 그냥 이건 2005년도에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 전에 2005년도 1월쯤에 그 포털 사이트 엠파스에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이 2005년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그 연말부터 2006년도에 처음부터 서비스 오픈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4종의 방목, 그러니까 문과, 무과, 사마, 작과까지 4개종의 방목을 이렇게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보면 문과 방목 같은 경우는 2001년 시드롬이 나왔었고, 2005년도에 엠파스에서 1월 달에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2005년도에는 아까 말한 그 역대인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었고, 그 사마 방목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시드롬이 나왔었고, 2005년도에 마찬가지로 역대인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작가 방목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이제 그 책으로 한번 간행됐다가 2002년도에 그 책을 바탕으로 시드롬이 만들어졌었고, 또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역대인물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려 문과 같은 경우는 2008년, 그리고 고려 사마방목 2011년에 그 역대인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과방목 같은 경우는 그 시드롬도 안 만들어졌고 이렇게 책으로도 가능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역대인물에서 2005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첫 해에 한 10,000명 정도를 했었고, 그 이후로 매년 방목들을 추가해가지고 현재 한 30,000명 정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방목 구축량을 보면 이건 역대인물 기준입니다. 그 문과 방목 같은 경우는 100%가 다 구축돼 있고, 무과 방목 같은 경우는 182에서 한 23% 정도. 그리고 생원 진사시는 한 87%. 그러니까 그 진사시는 조선시대 때 한 18번이 이렇게 실시가 안 돼가지고 그 횟수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거의 그 합치면 한 90%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과는 그 각 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대물을 보면 모든 학계자료 XML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고, 디렉토리 분류를 보면 왕대별, 성관별, 거주지별, 시험 종류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 방목에 누락되어 있는 항목 중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들은 뭐 묘도 문자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이 확보된 방목에 대해서는 그 5종의 최대 5종으로 그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한 그런 경우인데요. 보면 그게 조부나 증조부, 외조부, 처부 같은 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전번역원에 있는 거기 국립중앙도서에 있는 그 문집에 있는 묘괄병을 가지고 그 이 사람에 대해서 조부, 증조부, 외조부, 처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없는 정보를 집어넣으면서 그런 그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그 엘리트,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합격자를 가지고 인적 관계만을 구현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엘리트의 인적 관계 구현은 그 온톨로지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이게 뭐 철학적인 용어, 그 존재론이랑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는 온톨로지가 뭐냐면 그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원을 클래스로 범주하고 그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의 그 속성을 갖도록 하고, 그 개체와 개체가 맺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걸 갖다가 온톨로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목 데이터의 온톨로지를 설계했었고,
그에 관련 있는 족보 데이터의 온톨로지를 설계해가지고 인적 관계망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온톨로지 설계 용어에서 나오는 그 클래스, 개체, 릴레이션, 관계, 그 어트리뷰트까지 보통 이 4가지 정도만 가지면 그 온톨로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 합격자의 인적 관계망을 구현할 때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문과 과목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본래 한 15,000명의 합격자였는데 문과 과목에 나온 기록을 보면 부랑 생부가 16,000명, 조부가 12,000명, 증조부가 12,000명, 여조부 11,000명, 처부가 한 9,000명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다 합치면 한 7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75,000원 가지고 인적 관계망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같은 경우 딱 4가지 관계만 딱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하고 관계가 된 생부 관계는 헬스선 부자 관계라고 지칭하고, 양부 관계는 헬스 석세서에서 그런 관계로 표현했었고, 여조부랑 처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관계만 줘가지고 구성하게 됐습니다. 방목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만들었었고, 방목 또 인물, 과거, 관서, 관직, 기록, 개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과의 노드를 보면 먼저 아이디를 주고 이름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그런 리스트를 쭉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노드를 서로 어떤 식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그렇게 적용한 게 이렇게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족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방어과 비슷하게 족보, 인물, 과거, 관서, 관직을 줬었고요. 그리고 족보의 종류 같은 걸 보면 개인 중심의 가계 기록은 가승이나 내보, 팔고조도, 16고조도, 그리고 십제보 같은 게 있고, 가계 중심으로는 대동보, 파보나 세보, 완성보 같은 거 이런 가계 중심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왕시 족보랑 특별한 족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왕시 족보에는 선원록 같은 경우가 있고, 선원 계보 기략, 분농고청 이런 선원 족보 이런 게 왕시 족보로 볼 수 있고, 특이한 족보 같은 경우는 문보나 무보, 음보 이런 특이하게 생긴 족보들이 있습니다. 상반세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호보, 성원록 같은 경우는 중인들만 모아놓은 족보인데 이런 게 있고, 양세계보 같은 경우 이거 양자들만 기록한 내용인데, 이건 그러니까 도대체 내관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다 양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세계보라고 부르고, 남보나 어보, 북보 이건 사대강파를 표시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이건 팔고조도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 왼쪽 거는 일반 사가족보에 나오는 팔고조고, 오른쪽은 선원록에 나오는 팔고조도입니다. 태종의 오른쪽에 태종의 팔고조도고, 왼쪽 거는 일반 족보에 들어있는 팔고조도인데, 이건 보통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적고, 아버지의 또 부모, 어머니의 부모를 적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8명까지 되게끔 올라가는 팔고조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치지 않고 남자만 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보통 2명씩 적어 있지만 남자만 세가지고 이렇게 8개 되니까 이게 팔고조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4세대만 올라가면 이게 팔고조가 되게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걸 팔고조도라고 부르는 거고, 한 세대 더 올라가면 16조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적 관계망일 때 안동어시 성하고랑 문화시 가정부를 많이 이렇게 데이터로 이용했는데, 이 두 개의 족보를 보면 이게 조선시대 가장 먼저 작성된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하보 같은 경우는 1470년 성종 때 만들어졌고, 문화시 가정부는 1565년 명종 때 만들어졌고, 거의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하보는 한 3권 2책으로 돼 있었고,
가정부는 더 여러 권입니다. 그 10권 시책으로 이렇게 구성됐는데 그 페이지 수도 보면 300페이지, 950페이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록 인원을 보면 성화본은 9,000명, 가정부 같은 경우는 42,000명인데 거기다 중복 인물도 이렇게 또 적어놨었고요. 그 본종 인원이라고 해서 이게 그 안동권 시 중에 그 권시들만이 380명, 이렇게 9,000명에 380명이 엄청 차이가 나죠. 본종보다는 그 외가 처부들을 더 많이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유시도 마찬가지고 42,000명 중에서 본종 유씨들은 한 1,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른 성씨들의 족보를 만들 때 이 두 개의 그 족보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들 얘기도 여기도 9,000명, 42,000명 정도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 두 개의 족보는 조선 그 중후기의 다른 성씨들의 족보를 만드는데 아주 그 참고하게 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현존화가 가장 그 현존에서 이 성화보가 가장 오래된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 1470년 이전 족보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게 여기 보면 딸 표기방법은 그 성화보는 여부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문화유시는 여라고 이렇게 적고 그 밑에 남편 성하고 이름을 적게 되는데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자녀 수록 순서는 출생순이 되겠습니다. 조선 중후기 가면 남존여비가 돼가지고 남자들 먼저 적거든요. 그리고 딸들을 적게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출생순으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손들을 많이 아까 말한 것들을 많이 적었었고 특히 성화보 같은 경우는 입양 건수가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유시까지 그냥 100여 정도 흐르니까 126건의 그 입양건이 나오는데 본종에서는 7건이 출연하고 나머지는 다른 성씨들에서 그런 그 입양 관계 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제가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이게 보통 성화보는 17건의 그 제가 함께 여자들이 다시 그 재혼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이제 문화유시 가정부에서는 18건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 중기 가면 여자들의 제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안 하게 되죠. 계속 무슨 열려문을 세워주는 것처럼 계속 그냥 그 결혼 못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 재혼했던 그 기록들이 이 족보에까지 남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모가 족보를 보면 각 그 비싼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목에도 그 외가 쪽으로 이렇게 자세히 적고 처가 쪽도 이렇게 좀 자세히 적습니다. 이건 이제 작과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적고 문과에서는 그 외조까지 적는 게 족보에서 나오는 거랑 그 외가를 적고 처가 쪽 적는 게 그 박목에서도 족보랑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목 데이터를 저는 문과를 이용했는데 한 15,000명 가지고 있는데 그 주로 이용한 책들이 규장각에 있는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족보 같은 경우는 거기 아까 말한 그 성화보랑 가정보 정도를 이용했었고 시적 원류, 완성 대동보 그런 족보 망가보 같은 경우 그거 선원록, 그리고 선원속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그 문과 급제자 중에 가장 자손을 많이 학적시킨 사람을 홍이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원래 홍인상인데 홍이상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보면 아들 4명하고 사위 2명이 이렇게 문과를 급제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계속 그렇게 문과를 급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과 방목에서 이 사람이 29번인가 출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먼저 출연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로 출연하게 되고 처부로 출연하고 그다음에 외조로 한번 출연하고 그다음에 조부 또 증조부로 계속 출연해서 29번 정도로 출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각 출연하는 데서는 다 아이디가 바뀌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아이디로 통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 갖고 올드 아이디를 두고 또 뉴 아이디를 둬가지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디를 이렇게 통일해 주게 됩니다. 이걸 해줘야만 그 네트워크에서 이 사람이 하나로 뭉기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피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홍의상을 갖고 이렇게 만들면 1단계에서 이렇게 관계도가 성립됩니다. 보통 이렇게 자식들이 먼저 나오고 이제 뭐 외조나 처부 같은 게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2단계로 가면 조금 더 이렇게 가지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확대하면 이 정도로 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하면 더 좀 복잡해집니다. 더 계속 가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지식연계 프로그램을 나왔는데 제가 만들어 봤는데 홍의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들 만들고 그 오른쪽으로는 아버지랑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만들고 이제 그 다른 위쪽은 같이 활동했던 거기 인물들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보면 뭐 이양복이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목에 나오는 그 이미지 같은 게 어느 방목에 출연하는 걸 다 이렇게 또 그 지식 연계로 만들어 봤었고 그 묘도문 같은 거 홍의상에 관한 뭐 묘갈명이나 묘지명 그런 게 어느 문헌에 나오는 건지 그걸 또 고등번역원에 있는 그 사이트는 또 연결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URL 주소 누르면 그 사이트로 이동에 돼서 계속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과급제자를 가지고 어떤 그 네트워크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